네, 오늘 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보다 더한 이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 속에 긴축의 시기가 더 빨라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오늘 하나투자증권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이 상당한 경계감을 보였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어제 저는 다우존스하고 그다음에 나스닥을 주로 많이 보는 편인데 지수 중심으로 보면 나스닥 기술주의 하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상당히 컸는데 다우존스 지수는 전반적으로 보합에 머물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주식시장 전반이 약세가 아니고 네. 흔히 말하는 대로 한다고 한다면 성장주가 약세를 보이고 가치주가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전반이 조정을 받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네. 다들 이 조정을 받는 게 아니고 성장주와 가치주 사이에 그동안 이루어졌던 일방적인 성장주 강세가 이 가치주의 반등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예상치를 더 뛰어넘을 것이다. 지금 7%까지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금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연준이 긴축을 더 빠르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연준이 긴축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장기 금리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짧은 금리 3개월, 1년, 2년, 5년 이런 금리들은 이제 쭉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 그동안 기술주의 강세가 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패턴을 꽤 오랫동안 보여왔어요. 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동안 기술주, 왜냐하면 기술주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이 비싼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도 금리가 저렇게 낮은데 예금하겠냐, 채권 사겠냐, 그래도 이 비싼 기술주를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그런 논리가 의미가 없어지죠. 비싼 기술주 사는 것보다 그냥 예금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금리의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주한테는 상당한 악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제 내년 가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지금처럼 델타 변이처럼 강력한 게 아니면 경제 봉쇄나 거리두기를 강화시키는 그런 게 아닌 그러면 그동안 그래 왔잖아요. 기술주의 강세가 늘 바이러스가 확산이 빠를 때마다 기술주가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흔히 말하는 가치주는 약세를 보이고 해왔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 바이러스의 새로운 국면이 진행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간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지금 기술주한테 상당한 좀 부담 요인이 되는데 반대로 이제 그 가치주한테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1.7%, 2.5% 이렇게 약세를 보일 때 다우존스 지수가 보합이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가 최근에 제가 볼 때 한 2번이나 있었는데 어제를 포함해서 그게 그런 이제 바이러스 문제, 그 다음에 금리 문제 이 모든 걸 포괄 한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의 인플레이션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으냐? 1980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 전에 보니까 14%까지 뛰었더라고요. 그게 82년도에 7%까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오일 쇼크로 인한 물가 상승은 공급 측면에서의 하나의 자극이었고 이번에는 공급과 수요, 공급 병목 현상이라는 거 하나, 돈이 많이 풀려서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 하나,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 연준도 우왕좌왕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네. 파월 의장이 트랜지토리다 이러다가 갑자기 지속 가능하다. 이 연준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이게 우리가 잘못 봤다, 일시적이 아니다, 좀 더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잘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변명거리가 확실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을 갖고 이 변명거리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 정언을 하면서 파월 의장이 새로운 변이가 등장했는데 네.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시키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일시적이라는 말을 뺄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미크론 변이가 그런 식의 변화를 줄 만큼 강력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사실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옐런 재무장관도 똑같은 식으로 변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게 변명거리는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가 그동안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 인플레이션 문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았지. 그 정도의 파급력이 없는 변명거리를 들이댄 게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모든 걸 다 빼고 보면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6%를 소비자 물가 상승 6%를 넘어섰는데 네. 다른 나라하고 달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편제에 이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나라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버스나 이런 운송 수단이 다 공공화돼 있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거나 이러더라도 대중교통 요금이 이렇게 바로 바뀌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류세 같은 걸로 유가 상승도 일정 정도 제어를 할 수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 물가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미국은 이게 공공화된 게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 곧바로 영향을 줬죠. 그래서 근데 상당 부분이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유가의 상승 이런 게 들어가면서 교통요금이 크게 올라간 게 제일 큰 요인입니다. 네. 근데 유가 상승이나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유가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면 지금의 높은 물가 상승률은 아마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전반적인 제가 나오기 전에도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 보면 월스트리트 이코노미 대상으로 해서 전망을 뽑아서 그걸 평균 내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 내년 1분기 정도에 한 5% 지금 뭐 6%를 넘어섰는데 네. 5 내지 4%까지 낮아지고 그래서 내년 4분기쯤 되면 다시 2%대로 낮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월스트리트 전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지난달 6.2에서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은 연준이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하는 중인 것 같아요. 네. 말씀 중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에너지 가격을 빼고 또 식품 가격 빼고 소위 우리가 근원 소비자 물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또 1991년 이후에 최고치인 4.9%를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게 이제 에너지 가격이 그대로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에서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을 빼고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보죠. 근데 교통 요금은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안에.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가가 그렇게 올라갔지만 사실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 물가에 영향은 안 주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소비자 물가 편제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인데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이나 뭐 우리는 학교 급식 같은 것도 공공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보건 의료 이쪽도 공공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버퍼가 그러니까 그 비용이 올라갔을 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버퍼가 우리는 이제 뭐 충분하죠. 거기다 공기업들 많고 근데 미국은 공기업이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작다 보니까 이런 비용의 상승이 곧바로 근원 물가에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아주 일시적인 유가의 상승으로 끝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게 이미 근원 물가까지 미국의 경우에 침범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너무 얕잡아 봤던 연준의 판단 착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여기서 그냥 에너지나 식품 가격이 상승해서 끝나는 건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이미 이 근원 물가까지 침범해 있었는데 연준이 그걸 이제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내년 3월까지는 좀 주식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낫다고 한 게 미국과 중국이 가는 방향이 거의 반대 방향입니다. 여기는 긴축관, 여기는 돈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중국에 없었던 부동산세가 지금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시진핑 씨가 15% 때리겠다. 지금 양도세, 양도세 종부세는 없습니다. 중국은. 이제 이런 모든 정책적인 효과, 그러면 헝다그룹 사태 이후에 어떤 부동산 개발 문제, 그리고 소비가 지금
2점 몇 퍼센트가 나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중국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모습. 계속 돈을 풀어야 되는 모습이고 이게 정책 효과가 내년 3월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 말씀입니다. 적어도 한 3개월은 여유를 줘야 되니까. 근데 미국은 내년 3월 정도 되면 긴축에 거의 끝나가는 테이퍼링이 끝나가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 세계 경제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저는 내년 이제 2월, 3월 정도가 되면 글로벌 경제가 지금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둔화되고 있는데 이게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올 겨울에 에너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석탄 공급이 부족하면서 석탄 생산을 최근에 굉장히 독려해서 석탄 생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산업용으로 쓰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올 겨울에 한파가 몰아닥쳤을 때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봄이 되면 중국의 우리로 따지면 헌법 개정에 해당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이 연장되는 종신까지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개정인데 이거를 그냥 뭐 수정했다고 끝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규모 행사를 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올 겨울에 사람들이 이제 추위에 떨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석탄을 산업용으로 안 쓰고 민수용으로 쓰다 보니까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한파가 지나면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되면 한파는 지나가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걸 이제 산업용에 쓰게 되면서부터 경기를 부양시키겠죠. 네. 그리고 이제 권력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까지나 이렇게 뭐 헝다그룹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계속 경기를 꺾고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봉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2, 3주가 지나면 좀 뚜렷해질 것 같아요. 오미크론 변이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오미크론 변이는 지금같이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완화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완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델타 변이 확산 글로벌하게 보면 지금 4차 대유행이잖아요. 이게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2월, 3월 달쯤에 좀 안정을 찾으면 글로벌하게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축을 하면서 소비를 못 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갑자기 풀려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생각하는데 이번 겨울은 좀 지나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의 긴축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나 바이러스나 이런 모든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번 겨울까지는 좀 지나고 나서 주가의 상승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미국과 중국의 동전의 양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의 흐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가 3,000선을 좀 간신히 지켜내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의 시그널이 나오고 중국 같은 경우는 돈을 푸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시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나타나는 뚜렷한 움직임이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뭐 이게 이제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죠. 제가 볼 때 기관 투자자들은 중국의 지금 헝다그룹 이슈나 이런 것들 그다음 미국의 사실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중국과의 지금 전략 경쟁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국 내 공장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중국과는 떨어진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경기를 기축을 통해서 경기를 꺾고 내려갈 리가 없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때문에 지금이야 당장은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경기를 좀 둔화시켜야 되죠. 왜냐하면 사실 이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같으면은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건데 이거는 민주당이 정책을 잘못 쓴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마구 푸는 과정에서 공화당은 아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고용을 확대시키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개인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서 오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다. 이것 때문에 내년에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물가 문제를 진정시키자라는 건데 이거는 극히 제가 볼 때 단기적인 이슈예요. 내년 봄에 이제 물가가 좀 물가 상승률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긴축을 강화시킬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이게 좀 몇 개월 시간이 지나고 물가가 조금 이제 진정이 되면 미국 내 공장 만드는데 주력을 하지 계속 물가 잡겠다고 긴축을 하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공장을 빨리빨리 지으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기업들이 공장을 빨리 짓습니다. 지금 그렇죠. 만들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네. 그런 걸로 보게 되면 연준이나 미국 행정부가 언제까지나 물가 잡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고 그 이제 그 지금은 서로 좀 다른 움직임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내년 봄쯤 되면 미국이나 중국 모두 다 물가 잡는 것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경기 부양 쪽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그렇지 다 않을까? 모든 힘들이 다 뭉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실 때 이제 성장주에서 이 가치주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견조해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을 그래서 반영을 해 보면은 이제는 대형주 쪽으로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적용을 해봤을 때는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죠? 그러니까 최근에 애플의 강세와 다른 기술주들의 약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애플의 경우에는 제품도 있고 그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네. 그런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것도 있고 손에 안 잡히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모양이죠. 네. 근데 그동안의 강세, 기술주의 강세는 손에 안 잡히는 것일수록 손에 잡히는 뭐가 없고 손에 안 잡히는 것일수록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테슬라를 빼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도 그런 것이고 그런 움직임이다가 이게 이제 성장주가 힘을 좀 잃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가치주가 힘을 얻는다. 근데 가치주라고 하는 건 손에 잡히는 거예요, 전부 다. 손에 잡히는 뭔가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다 가치주. 근데 손에 잡히는 게 우리가 딱 보면 이거 자체는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는 거 분명하거든요. 근데 네. 손에 안 잡히는 무엇인가의 개념은 끝없이 펼쳐 나갈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성장주고 이게 가치주일 텐데 애플은 여기에 탄탄하게 기반을 딱 발을 붙이고 이쪽으로 치고 가는 그런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꺾이지 않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쪽이 많죠. 딱 그 손에 잡히는 게 많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걱정하는 그런 네. 가치주 영역에 들어가고 최근에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가치주라는 측면에서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신흥국 전반이 좀 약세긴 합니다만 이런데 이 신흥국들 보면 가치주가 꽤 많습니다.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 전망도 한번 짚어보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오르긴 하지만 최근에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났고 외국인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야지 시장이 살아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외국인들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외국인들이 완전히 따로 보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이 팔면 사겠다, 개인이 사면 나는 팔겠다,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 외국인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을 별개로 안 보고 그냥 이 아시아 전반에 그 매수하냐 매도하냐. 옛날에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뭐 바이코리아 펀드 이런 것처럼 외국인들이 바이코리아, 셀코리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2010년대 들어오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뚜렷해진 경향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국가 단위로 자산 배분을, 주식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섹터 단위로 주식을 배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 가령 뭐 MSCI 같은 경우에도 국가 비중이 있어요. 한국이 뭐 11%다, 12%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중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가령 기술주를 채우자 하면 아시아 시장에 있는 기술주 중에서 이것저것 사다 보면 한국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네.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ETF를 이제 사람이 운영하지 않고 AI가 운영하는 경향이 미국이나 이런 데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이 기계들이 하는 방식은 한국을 MSCI 비중이 맞추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거보다도 이제 종목 단위로 놓고 아시아 시장에서 전체 종목 중에서 뽑아서 투자를 하는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이코리아, 셀코리아, 환율 이런 걸로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물론 그렇게 움직이는 외국인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대 한 3, 4조 원 이상으로 그런 환율 보고 뭐 이런 매크로 보고 하는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은 굉장히 단타로 들어왔다가 빠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뒤에 이제 크게 움직이는 외국인들은 이 종목 단위로 보는 것이죠. 종목 단위로 보다가 뭐 삼성전자 개인들이 매도한다 그러면 이거 괜찮네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종목이 그렇게 눈에 잘 안 띄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헝다그룹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뭐 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근데 글로벌 경기가 다시 이제 그 터닝 어라운드에서 그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전반적으로 주식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국 주식시장이랑 거의 P가 같아요. 밸류에이션이 어디가 싸다 비싸다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경기 좋아진다고 사들어가면 이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주식 전반을 사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저 박수진 연구원하고 미래에셋증권의 그 디지털 시스템 박수진 연구원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216억 정도 위안 정도 투자를 했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뭐 백주 사는데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집중적인 게.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달러 지불 준비율 한 2%대로 낮추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 중국은 분명하게 이게 돈을 갖다가 푸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중국이 이런 식으로 돈을 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환율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럼 절하 쪽으로 가는 것이고, 중국 정책과 미국 정책이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쪽 저쪽을 다 보다가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미리 가는 방향을 보고 긍정적인 판단을 해주셨거든요. 겨울에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업종에 올라갈 것인가? 우리가 그 섹터를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은 물가 문제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이 금융적으로는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 산업 구조적으로 워낙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에서 일부 돈 푸는 거는 헝다그룹의 이제 부도와 관련해서 돈이 사라지는 것에 비해 보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큰 부분은 아닐 거기 때문에 긴축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 산업구조조정 통해서 긴축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 걸 조금 완화시켜주는 정도로 보면 중국도 지금 물가를 갖고 물가 문제 때문에 물가가 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거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섹터 그러니까 산업별로 보게 되면 내년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시작되면 저는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 주식들, 시클리칼이라고 하는 경기 민감 주식들이 최근에 올해 연초 이후로 계속 사실 약세를 보여왔거든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기 민감주들, 물론 그 안에는 금융도 들어가고 뭐 기계, 뭐 조선, 뭐 화학 이런 종목들이 쭉 들어가죠.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내년에 가서 다시 봄쯤 되면 강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대면 접촉 관련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강세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주들이 이 중국에 조금 더 반응을 하는지 중국 시장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지 궁금한데 미국 시장을 더 봐야 될까요? 중국 시장을 더 많이 봐야 될까요? 경기 민감주는 중국을 봐야 되겠죠. 사실 올해 5월 달부터 중국이 이 물가 때문에 경기 민감 주식들의 기업들에 대해서 이 규제를 본격화시켰습니다. 그게 5월 말부터인데 우리가 주목을 하신 분들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고위급 관계자들 회의를 뭐 3번씩이나 열고 이렇게 하면서 원자재를 많이 소모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중국이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경기 민감주들을 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헝다그룹은 자원을 워낙 많이 소모를 해서 이런 기업들을 계속 살려놨다가는 물가 문제 계속 심각해지겠다 생각을 해서 중국 정부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쪽은 좀 정리를 하자, 산업 구조조정을 이번에 좀 강하게 하자 선택을 했고 그래서 5월 말부터 시작된 경기 민감주 약세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네. 중국은
경기 민감주들 빼고 나면 경기 민감 주식들 빼고 나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만 경제 전반은 경기 민감 업종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나 꺾고 갈 수는 없죠. 미국 같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 올해 말 내년 초 그래서 추위가 지나고 나면 이 경기 민감 업종을 때리는 거 이제 끝나고 다시 부양을 하는. 그러니까 중국은 늘 그랬습니다만 계속 압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업 구조를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들이 너무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중국 내에서 이걸 좀 줄이고 나면 다시 좀 부양을 하고 그리고 좀 괜찮아지면 또 줄이고 좀 또 부양을 하다가 이런 식의 조금씩 경기 민감 업종을 줄여 나가는 건데 내년 봄부터는 다시 부양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뭐 단답형으로 여쭤보면 중국이 더 불안합니까? 미국이 더 불안합니까? 저는 둘 다 불안하지 않다고 봐요. 사실 지금 둘 다 어떻게 보면 총력을 기울여서 자기 경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경제 엘리트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제를 구조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세계 경제가 두 바퀴 자전거라면 미국 자전거 바퀴, 중국 자전거 바퀴가 같이 돌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싸우는 것 같아도 이거는 사랑 싸움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